광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일수함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수관입니다. 지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편집장을 맡아가지고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해란 박사고요. 우리 나지훈 선생도 거기 기자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보수들도 못 쓰면서 불구하고 기자들이 아주 어떤 시대의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열혈 청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주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오늘에야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바꿔줘. 네, 앉으시죠. 네, 제가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치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부르겠고요. 박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학위도 하셨고, 또 미국에서 기자 생활도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LA에서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잠시 거기 교포신문사에서 좀 언론 일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광주 사태 이후에 이게 큰 문제가 닥쳤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때 20대 때 그렇게 운동 차원에서 그냥 막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인식이 굉장히 단순했었고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 말하자면 광주 사태의 주모자가 누구였냐 그때 그 기자 생활할 때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쫓아다니고 문서를 뒤지고 했었는데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그때가 80년대 84년부터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던 이제 운동권에서는 이제 그거를 전두환 군부가 그렇게 민중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96년인가 또 그 재판을 다시 또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뭐라고 합니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저도 이제 김한원 박사나 이런 분들이 밝혀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주모자를 밝히지 못했던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검은 세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전남대학 학생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때 저도 알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남 학생회 사람들이 와갖고 청년들이 안 했다 그랬으니까. 전남대학 학생들이 와서 부인을 해놨다. 광주에 조선대학생이나 조선전남대학생들이 아니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그때 뭡니까 계엄령. 계엄령이 내려서 자기네들은 다 도망갔었대요. 맞습니다. 잡혀가면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남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금남로에 나와서 그냥 시위를 주동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나도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기자로서 LA에 이제 난민으로 온 그 광주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거는 모르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거를 문서로서 또 뒤지고 김한원 박사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검은 세력이었다. 이분은 이제 뭐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미 남한에 와 있던 동자분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탈북하신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자기네들은 그 북한의 공작원들이 가서 그 남한에 가서 광주 사태에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했었다고 교육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젊었을 때부터 밝히지 못했던 문제도 요즘에 와서 못 밝혀지고 제가 이제 LA에 살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18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북한의 정치 실상을 이론으로 배울 때보다 이제 더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그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앉아서 그걸 뭐라고 가서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동료 정치학자들인데 안 되십니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박사들 막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북한 문제, 남북 관계를 막 그 왜곡하는 해설을 계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환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보는 그 연구원의 입장은 참 괴롭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쉬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옆에 계신 임수환 박사님은 정규재 주필님 아시죠?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님과 고려대 정외과 정치계과 동기 동창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안보전략위에서 안보를 담당했던 그런 또 전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요일마다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해란 TV를 보시면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그 방송을 하는데요. 그 책을 쓰신 필자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가 나오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치 외교 쪽만 이게 분야를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좀 특이하게 경제를 접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여쭤보고 할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IMF가 어떻게 왔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IMF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또 전망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저기 LA에서 기자 생활했을 때의 모습이 좀 궁금한데요. 그때 제가 알고는 아주 높은 분을 한번 인터뷰하신 거라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의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는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과거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처음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규재 주필하고 대학 동기인 건 맞는데 그 양반은 이제 75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철학과 입학을 했고 나는 이제 정외과 입학을 하는데 이제 까다 다르시네. 네, 서클 활동에서 서로 만났었고 뭐 그때부터 아주 뭐랄까 의지가 굳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그리고 지금 LA에 있을 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84년부터 제가 한 7년까지 뭐 이런저런 LA에서 언론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그때가 한국에서는 그 민주화 운동이 막 굉장히 열도 있게 진행되고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정부는 뭐랄까 민주화 압박을 한국에서도 받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이제 권고받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제야 정치인, 제야 지도자들 거의 모두가 미국에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국무성에서 미국 국무성에서 이 양반들을 다 돈을 대서 미국에 데리고 와서 미국 여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미국 여행을 뭐 별로 해보지 못했는데 항상 뭐 여유가 없고 해서 근데 이 양반들은 미국 여행 다 했어요. 미국 돈으로. 그거는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볼 때 이제 한국의 정권 교체를 그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속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정권을 담당할 세력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또 신문사에서는 뭐 제야의 민주화 지도자들이 왔다고 해서 막 강연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연 기회를 주고 뭐 모금도 해서 주고 막 이랬었는데 뭐그 중에는 뭐 그 누구죠 그 욕잘하는 시인 도정환 씨 맞습니까? 고은 씨. 상석영 예. 뭐 김영삼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그때 와 있었고 뭐 돌아가신 이우재 대하 인사치고 안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와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국무성의 돈으로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다음 정권 민주화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물론 미국에서 말하는 민주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뭐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미국 정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군부 지도자들이 이제 퇴진하고 나면 이게 대중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의 중심에 설 거 아닙니까? 그 분명히 예상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새롭게 등장할 리더들, 예상되는 리더들에게 이제 자기네 돈을 들여서 국제적인 안목과 한미 관계에 대한 그 안목을 키워준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집권해서 이렇게까지 반미를 할지는 나도 참 그때 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싹 안면을 먹을 수 하고 그 반미가 무슨 그 절대 진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되는 것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참 이율배반적이죠. 저희들은 지금 저쪽에도 아마 그런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반미를 얘기하면서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고 반미를 얘기하면서 시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하고 알게 되면서 참 느꼈던, 그러니까 배웠던 게 하나가 우리나라 초대 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헌법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금세 뚝딱 뭐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책에 서술도 하셨고 방송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 초대 헌법, 그러니까 그 헌법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그때부터 그때 그해 9월에 임시헌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됐고 또 건국강령이라고 건국의 계획이 또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었고 그 이후에 45년 해방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헌법 소안들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헌법은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의 그 전통을 이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초안이 초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차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초안들을 갖다 놓고 유진호 선생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게 우리 재헌헌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 저술에다가 그랬는데 그게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연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왜 의심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다른 나라의 발전 과정하고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정의적이에요. 한국의 발전이. 그건 서양 사람들, 선진국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보편적인 지금 말하자면 진리죠. 한국의 발전은 전 세계 발전사에서 아주 특이하고 아주 누가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탁월했다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거기까지 이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발전 과정이 경제 성장만 빨리 된 게 아니라 분배도 다른 나라의 발전 과정보다 훨씬 균등하게 분배를 하면서 다시 성장을 해왔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나?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연구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소를 퇴직하기 전에 이제 연구를 마치게 된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중에서 주로 정치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 쪽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다른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또 뭐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제적인 그 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의 틀, 이거는 수정해 올라가 보니까 임시정부에 이미 있었어요. 임시정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미군정에 의해서 임시정부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세력을 형성하고 이제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정치 집단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준비했던 그 건국 계획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바로 실행할 수 없었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광복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한국을 탈환했으면 그 건국 계획을 그대로 임시정부가 와서 실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미군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국내에 있는 정치 집단들과 경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한 집단, 근데 여러 집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박헌영을 비롯한 이제 소련의 모스크바 쪽에 연결돼 있는 그런 집단, 공산주의 집단이 있고 이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오늘날은 우리가 우파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민족 지도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스크바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한 공산주의적 식민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남한의 이제 정치 집단이 한민당이었고, 한민당. 네. 그래서 이제 한민당이 원래 이제 토착 세력들 중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임시정부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보다는 좀 사회민주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 크게는 이 두 집단이 결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세웠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뭐 사람들은 반공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누구를 반대한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계급 투쟁을 피하자, 계급 투쟁을 방지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계급 투쟁을 선동을 해서 계급 투쟁을 일으키자. 그렇죠. 라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해서 우리나라의 건국 세력은 그 중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훨씬 그보다는 더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공통된 점은 그분들이 공통되게 북한의 소련의 세력을 막고 따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급 투쟁을 막아야 된다. 계급 투쟁을 한번 하면 이 사회가 완전히 불신 속에 젖고 문명이 절단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보면 소련에 가까웠던 박한영파 물론 이제 뭐 모스크바에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민족을 쓰지 않는데 현재 지금 보면 저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계급 투쟁을 반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계급 투쟁을 반대하는 분들이고 지금 저쪽에 있는 분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 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그때 1919년이나 지금이나 아니 해방하고 45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련 모스크바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민족주의에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소련의 식민지화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반탁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사람들은 반탁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친탁으로 돌아선 게 소련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령을 받.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호관계로 딱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남한에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원성을 인정을 하고 각 집단이 독립적인 주장을 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세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그게 1948년 50선거로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 날 국회에 와서 저기 지금 시민회관인가 저기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관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와서 이제 모여서 뭘 했으니까 이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이제 이승만 씨를 이제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승만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헌법을 개정을 했죠. 그 헌법 전문을 이제 헌법 본문은 초안을 유진호 선생이 했고 전문은 이승만 대통령이 써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안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의를 받아갖고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헌법 전문의 제일 처음 구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가 누구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주어입니다. 그 헌법 전문의 주어예요. 그 우리들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대한제국 때까지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왕이 헌법을 수여하는 거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공화국이니까 그 왕이 없고 우리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들 다 평등한 시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주인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들이라는 것이 그냥 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그렇죠. 여기 온 목적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울 때 그 우리들 네. 그거는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어떤 같은 리더를 따르는 그러한 그 리더들이 제시하는 국가관에 동의하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출한 대표가 만든 그 헌법을 자기네들의 대표가 만든 헌법 정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 우리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우리들 속에는 계급도 없고 신분도 없고 성에 대한 의한 어떤 차별도 없고 또 무슨 귀족 이런 신분도 없고 조선시대 양반 상금 이것도 없고 이런 이제 다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현재와 같은 우리죠 지금.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운 거죠. 그 헌법이 이제 그 정신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우리들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전적 같은 세력.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48년 세웠는데 48년에 나라 안 세웠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48년에 우리들이라고 뭉쳐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믿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모인 태극기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 시민 당신들은 뭘 모른다. 우리 그때는 우리들이라고 모인 적이 없다. 이렇게 야마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8월 15일 날 70주년 광복 70주년 행사도 크게 하질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100주년 한다고 엉뚱한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 48년에 우리들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공화국의 주체들을 인정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분단 국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분열 세력이다. 우리를 지금 그때 나라를 세웠던 우리들을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분열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분열 세력이다. 그러니까 계급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차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대변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가 그때 우리들이라고 나라를 세울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 김일성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그 김일성 세력들이 만든 사회를 보면 얼마나 계급 차별이 심하냐.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재벌의 주인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낙인이 찍혀서 대대손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러한 차별을 개선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우리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 건설을 해왔고 여유 자본이 있는 한 항상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해왔고 또 공부를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내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이거 저 우리나라는 뭐 대대손손 저 뭡니까 저 친일파 그다음에 또뭐 또뭐 얘기하죠? 친미파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배온 그들이다. 우리들이 아니고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선배님들이 좀 나냐 하고 좀 무슨 얘기냐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헌헌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들이랑 지금 이 대명사다 했나요? 우리들이랑 이 지금 3인칭 저희가 우리들이니까 위니까 3인칭이네요. 우리 지금 우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쪽의 세력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급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지juk 세력과 비지배 세력의 그 차이의 신분적인 그 차이지만 권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추종하고 저들은 계속 뜯고 있으며 또 하나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송원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5명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지령을 받고 내려온다든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가림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IMF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거론했던 분인데 제가 그때 그 방송을 하고 그 다음 토요일날 집회 나오면서 그 방송을 급히 뿌리면서 어떻게 부탁을 드리냐면 집회 나오실 때 이 방송은 꼭 보고 나오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방에다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라는 게 참 우리나라의 큰 재난이었죠. 저는 그때 96년 말에 귀국했어요, 미국에서. 아, 네. 그리고 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외환위기가 닥쳐서 저도 상당히 그 한국에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었는데 경제적으로 제 친구들도 뭐 기업에 다니다가 막 쫓겨난 친구들이 그 회사가 망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96년 말에 제가 고대 여기 아연에 조그마한 책상 하나 둬서 이렇게 앉아서 뭐 옆에 구석에 있는 책을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어떤 양반이 뭐 이 금융개혁을 빨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강연한 그 강연집이에요. 여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보니까 그 강경식 그 부총리예요. 강경식 경제 그러니까 재경부 장관. 네, 재경부 장관.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보면서 참 한국에도 이렇게 똑똑한 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나더니 그 다음에 봄에 그 다음에 봄에 노동법 개정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 정부 때. 그때 뭐 버스로 국회의원들을 실어가지고 가서 통과를 시켰어요. 야당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키니까 날치기 통과다 그래갖고 막 노조들이 종류 앞에 나와서 막 시위를 했어요. 종류 앞에. 그 야당들도 가세하고. 그래서 노동법 개정한 게 무산돼 버려요.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이제 그 경영부실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 막 노조가 또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김대중 후보 당시에 이제 정치인이 거기 가가지고 기아자동차 폐쇄시키면 안 된다, 정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동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얼마 터져서 이제 겨울에 그 IMF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대위기가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이제 그 뭐 IMF가 터지니까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강경식 씨를 잡아다가 IMF 책임자라 그래가지고 그 외환위기를 가져온 책임자라 그래서 그 고발을 해서
재판 받았잖아요. 강민희 씨하고 그때 김인호 씨인가 두 사람이 그 책임자로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재판을 해보겠어요. 그 여러 해를 끌다가 결국 무죄로 석방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내가 그때 딱 기억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본 그 사람이 아예 그 책임자라는 거야. 예? 그 외환위 비리를 몰고 온 책임자라고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그때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지. 예, 지금 사실 97년 제가 왜 그 기억을 하냐면 제가 98년도에 97년도인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할 때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제가 집사람 모르게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려가지고 아직까지 삐져가 있는데요. 그건 뭐 차담인데 그 당시에 환율이 1,800원대로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잘 알다시피 상암은행이 없어졌고 제일은행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까 기아자동차가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IMF 총재가 강대신가요? 그 양반이 분명히 YS한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분명히 경고를 준 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차관을 해주니까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외환을 안정을 시켜라 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봤을 때. 그런데 YS가 나중에 입에서 그게 나오죠. 대통령 지나고 난 뒤에. 자기는 IMF에 앉아도 몰랐다.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씨도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한다, 금리를 올린다 해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오늘 환율이 얼마냐면 제가 아침에 보니까 1140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1200원대에 수출해오는 업체들은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1114원이었는데 예, 1114원. 하루 만에 그렇게 올랐어요. 1114원, 1114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1150원이 안 되고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이게 참 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벌써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은 게 제가 알기로는 YS가 IMF로 한번 박살을 냈고 그 다음에 DJ가 하드 대란하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박살냈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지금 부동산 자도 소위 강남 정당에다가 대한민국 지금 아파트 딱 박살내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 정권이 또 어떻게 박살을 낼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좀 두렵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어저께 제가 소상공인 생존연대가 원탁회의를 하는데 갔었는데요. 취재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각 업종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문제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수요 공급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그런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니까 수많은 각양각색의 산업들이 다 다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을 상대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상대로 전쟁하고 있죠. 이게 조선시대처럼 쌀값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 경제가 다 돌아가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분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경제가 분업이 국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단위에서 분업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입, 수출, 또 해외 투자, 또 투자 유입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일 결정기구가 그 복잡한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죠. 다 압니다. 예, 그렇죠.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업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수 있는 과정도 시장 메커니즘에 기대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온 건데, 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둬서 시장이 저절로 돌아간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시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보완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시장 체제가 이렇게 불균형에 빠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그냥 일거에 무시를 하고 자기네들이 중앙에서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시장 메커니즘 전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건국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건국 당시에 누렸던 생활 수준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그 번영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분업이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된 것이지, 갑자기 뭐 쌀이 막 증산이 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땅에서 무슨 그 석유나 뭐 이런 천연자원이 막 샘솟아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영토를 막 만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지런히 무역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상업 거래를 하고, 상업 거래를 한다는 것은 더 우리가 전문성 있는 생산을 하고 더 복잡하게 상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분업이 복잡하게 이제 발달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같으면은 내가 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식구가 먹고 남는 걸 시장에 팔고, 그렇죠. 또 그 판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뭐 집신을 뭐 짜서 또 신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나는 뭐 어떤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편집을 한다 또는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일만 하고 봉급을 받아서 그 봉급을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다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이제 전문화되고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는 있으면 나는 연구만 해가지고는 쌀이 나옵니까? 뭐 그렇죠. 옷이 나옵니까? 신발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내가 연구 같은 거 안 하고 나 시골에 가고 농사 짓고 내가 집신 만들고 내가 옷 짜서 입겠다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게 바로 이제 분업이 복잡하게 발달됨으로 해서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는 건데, 이 분업이 복잡하게 된 이 상황에서 정책 결정은 그 당사자들, 소비자, 생산자, 당사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중앙에서 누가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나지훈 기자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내가 어떤 조그마한 오피스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도 내가 결정하는 거지 누구한테 명령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조정이 돼서 돌아가는 게 시장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얘기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뭐 해보라고 싶은데요. 이해찬 씨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 아니 유지하겠다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신발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신발 얼마나 할까요? 하고 청와대 가서 묻고 옷이 만들어지면 이 옷은 얼마 하면 될까요? 하고 물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쌀 나오면 이 쌀을 얼마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상태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저들이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왜? 이 땅에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가장 투쟁하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여기 탈북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통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계급과 가난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조금만 주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배님들 이렇게 넉넉하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데 선배님이 만약 가난한 사람 해보십시오.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끼니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문재인 정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던킨 도넛 하나 나오면 이 도넛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나한테 가격 물어보고 팔아 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 하면 저 친구도 제일 먼저 들고 들어갈 겁니다. 아마 태극기 들고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 아니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 경제를 정부가 계속 개입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진짜 언밸런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더 무서운 사실은 바로 김일성이가 그런 식으로 북한을 통치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해진 거예요. 북한이 지금도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만들어 수출하는 게 없는데도 버티는 거는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고 네. 산수 경제가 좋아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네. 이런 또 일본 사람들이 함경도에다가 비료 공장, 기계 공장, 뭐 철강 공장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네. 발전소, 네. 전기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저 사람들이 전기 공급을 끊어서 우리는 전부 다 깜깜한 상태를 네. 살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았었는데 지금 저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바로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모든 가격을 명령을 하고 네. 모든 생산품을 명령을 해서 생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저런 빌어먹는 경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정책이 한 10년만 시행되면 그럼요 북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이해찬 씨가 20년 동안 하겠다 하는데 20년 동안 하면 우리 북한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었는데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우리 거래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오신 선배님들 주위의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야 설마 북한처럼 되겠어? 야 설마 야 공산화가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 파는 거 이거 나라가 정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이러더라고요. 지금 보실까요? 쌀값이 지금 올랐습니다. 자 우리 아마 지금 한여름에 쌀값이 오르는 경우는 제가 극히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보릿고개 때도 항상 보면 그 보릿고개 접었을 때의 쌀값이 오르지 이 지금 열대는 쌀값이 그냥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쌀값이 지금 올랐어요. 선배 생각이 단순하게 해가지고 3만원에 20kg를 샀어요. 3, 4만원에. 근데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추국 소매를 해서 내가 이걸 좀 했으니까 한 7만원 내고 싶어요. 근데 나라에서 야 이거 6만원 내. 이렇게 하면 지금 6만원을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내가 소고기 한 거는 이 정도의 가격이 하면 되겠다 해서 한 10,000원을 내는데 야 무슨 소리야 이거 8,000원에 팔아 2만원에 팔아 이렇게 그게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얼마해 이거 얼마해.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도 내년에 8,000원 지금 8,000원 올해 8,000원 내년에 10,000원 넘긴답니다. 여기 지금 10,000원 넘기면 소상공인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다 문 닫아야 돼요. 자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런 최저임금도 안 지켜줘. 자기 아버지는 그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 문을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어저께 어떤 취재차
종로로 가니까 종로에 빈 사무실도 많지만 빈 가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금 종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빈 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요. 지금 저 상남노조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상남노조는 사실 조금 불쌍한 친구인데 저희 같이 있는 민노총 애들은 지난번에도 여기 왔었지만 기종노조입니다. 1억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자기 이익만 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익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복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전복되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은 도망갈 애들이에요. 방할 애들. 왜? 내 1억을 우선 지켜야 되니까. 이게 우리하고 저희들의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멈춘다, 이런 결정을 한번 내리고 나서 원자력 분야에 일하는 그 전문가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해외 수주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자력이라는 그 아주 고도의 기술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언젠가는 이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경제가 쪼그라들다가 이제 석유나 석탄도 우리 전부 다 수입해서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입 못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불 다 꺼지겠죠, 밤에. 그렇죠. 뭐 이 대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화려한 시설들이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허허 벌판 받아도 못한 충분히 돼가겠죠. 근데 이제 북한 정부가 북한이 80년대 이전까지 자기네들이 그 수력 발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가지고 막 논농사를 고지대에다가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강이 저 논보다 훨씬 밑에 있으면은 양수기로 그걸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력발전소라도 그것이 관리가 돼야 되고 부품이 교체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대에다가 만들어 놨던 논들이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버렸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북한의 농사가 처음에 망하게 되는 그 첫 계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킬 때는 앞뒤 그 시스템을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건설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나머지도 줄줄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매일 가서 점검할 수 없으니까 그 해당 직책에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지키고, 그리고 그 해당 그 담당자들 사이의 관계는 일단은 시장경제 원리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손을 들고 이걸 시장경제 원리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관리해 오는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나라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장경제 전통도 무시하고 덤벼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마치 적인 것처럼 이런 거 덤벼드니까 이제 경제가 서서히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팍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피가 혈액 순환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이 말단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심장까지 오는 것처럼 지금 말단 부분이 지방경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이런 데서부터 지금, 그 다음 비정규직 근로자 뭐 이런 데서부터
말라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그게 현실화가 된 것 같고요. 뭐 저도 지금 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든 건 지금 사실인데 제가 사실은 아마 이게 우리 이제 같이 행진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외친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 다음에 자유경제시장 체제 수호를 외쳤을 때, 야,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아직까지 아니지 않냐 했는데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매일 아침마다 SNS에 수많은 정보가 올 겁니다. 그 정보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위기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한테 온 게 경제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제일 먼저 경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용돈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회사에 문이 닫히면 지금 엊그제 뉴스 보셔서 알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52시간 하니까 기자들 월급이 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 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박사님 우리 모시고 정말 많이 듣고 싶은 얘기가 비정규직 얘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조금 강의 같았고 좀 무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유튜브로 방송을 돌려서 보십시오. 이게 제가 예상 그때 한 5개월 뒤에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보면 야 그때 그 얘기가 맞네. 그때 그 얘기가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지명을 좀 가지려면 집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들하고 의식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한번 보십시오. 분향소 앞에서 저렇게 지금 노래 부르고 뜯어보야 되지 않습니까? 쟤들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라고요. 쟤들은 오로지 자기 돈에 자기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돈 만원 10만원 들어오면 끝나는 친구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을지로를 지나서 롯데백화점 앞으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돈 받고 나온 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걷고 행진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정말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 항의를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게 컸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들 무너지는 게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자기네들마저도. 그래가지고 각자 지금 살 길을 은근히 찾고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그 언론의 허위 보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론의 허위 보도를 믿고 신진하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엉터리 약속들을 믿고 무슨 만화 같은 세상이 올 걸로 생각하고 지지하고 손뼉 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뭐 자녀, 손자들 중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 자식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냉엄하게 볼 때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허구라는 걸 일찍 간파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셔서 어떤 의지를 붙이고 싸우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이 위기가 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위기가 왔으면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이걸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 거대한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는 어떤 그룹이 있어야 그 구출을 해내고 다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정호 교수 같은 분은 이 경제의 대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화의 방주를 홍수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노화 방주를 자기가 준비하고 싶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부 다가 이제 정신이 없을 때 그래도 우리는 벌써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살려면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일어날 수 있는 전통이 있었다. 전통 가치가 있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다시 리더십을 세워야 이제 나라를 그때 다시 북돋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계시면 사실 이게 정치도 좀 딱딱하고 경제도 딱딱한데 그걸 두 개나 하고 계시니까 다시 딱딱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의 오픈 마인드를 많이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젊은 기자들한테 항상 힘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뭐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정치적도 괜찮고 뭐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강의가 너무 확실히 나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좀 강의가 딱딱했던 모양인데 뭐 이렇게 지금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네네. 그러시거나 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더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신 분 여기 명함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질문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박사님 명함이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명함 받아 가십시오. 네. 장시간 대화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